GMB 코리아 2021년도 결산 실적을 스루풋 회계로 분석한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배속 보기는 국룰이라고 하네요. 제가 좀 말이 느린 편이니까 1.5 배속으로 보시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가를 보면은 5,860원으로서 2020년도 말 7,950원보다는 2,090원이 하락했습니다. 장부가격 대비로는 51%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하락을 했을 때는 물론 경영성과도 크게 하락했다고 뒷받침되는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5% 이상 주주명을 보면은요, GMB 코퍼레이션이 54.37%, 외국인이 그 GMB 코퍼레이션 포함해서 나온 것 같은데요, 55.75%입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는 나츠고과 노부오라고, 노부오씨가 20.7%를 가지고 있는 GMB가 되겠습니다. 손익 내용에 와서요, 매출은 4,758억 원이 달성돼서 전년보다도 18.8%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그 매출 재료비는 22%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스루풋은 13.9%뿐이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스루풋률은 38.4%로 하락을 했고요. 전년도보다도 1.7% 하락했습니다. 이것은 원가회계 용어로는 마진율이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은 판매 가격이 원재료 가격 상승보다도 그 원재료 가격 상승폭을 제품 판매 가격에 크게 반영하지 못했다, 이렇게 일단 추론할 수 있겠습니다. 운영비용은 6%가 증가했고요. TOE 생산성은 1.0으로서 손익분기점 수준입니다. 전년보다는 0.07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근데 그 전년도에는 0.93이란 것은 그 영업 손실을 의미하는데요. 전년도에는 영업 손실이 127억 원이었는데 6억 원으로 줄었으니까 많이 개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95.3%가 개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가회계 영업이익 쪽은 35억 이익으로 나옵니다. 이것이 이번 GMB 코리아 사례가 원가회계와 스루풋 회계에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어떤 모델 케이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41억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런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명세 내역인데요. WCAI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이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을 스루풋 회계는 이거를 기준으로 손익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상품, 제품, 제공품으로서 제품의 가공비가 배부되고요. 제공품도 가공비가 배부됩니다. 상품에는 가공비가 배부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배부를 안 하는데 포괄적으로 WCAI에 다 포함시킵니다. 또한 이렇게 기준을 잡은 것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업인 삼성전자가 상품 제품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상제품이라고 또 표기하는 데에서도
뭐 규주의 이유를 들자면은 구분할 필요가 없겠다. 왜냐하면은 매출원가를 제품 매출원가하고 상품 매출원가하고 내부적으로는 구분할지는 몰라도 대외적으로는 그냥 매출원가라고 하니까 여기에 상품까지 다 포함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그 WCAI 재고가 138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 137억 원이라는 수치가 예년의 규모의 10배 이상을 넘는 재고가 크게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원가 회계는 재고가 늘어나면은 이익이 증가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원가 회계 유혹에 그 GMB 코리아가 21년에 넘어갔다. 그 유혹에 넘어갔다. 이렇게 저는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해 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 와서요. 비용의 성격적 분류 합계액은 매출 원가와 판매 관리비를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스루프 분석을 위해서 MC, 매출원가 재료비와 운영비용 두 가지로 크게 디커플링해서 분석을 합니다. 매출원가 재료비 MC는 20.5%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은 5.9%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표시되어 있는 그 AB를 합한 금액이 MC가 되겠죠. 비성분의 마이너스로 표현된 것은 재고가 증가했다는 의미고요. 플러스는 재고가 감소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운영비용 중에서 인건비를 먼저 말씀드리면은 704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전년보다도 6.1% 금액 증가했습니다. 운영비용 대비 비율로는 0.1% 증가했는데요. 직원 수가 2019년부터 꾸준히 그 직원 채용을 해서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은 계속해서 증가되기 때문에 공장 증설이라든지 아니면 생산 라인 증설 등을 통해서 직원 수가 계속 증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또한 인당 평균 임금비를 보면은 2009년이 가장 높았습니다. 1억 원대입니다. 근데 이 2020년에는 4.6%가 이 평균 임금이 깎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2021년에 4.2%가 인상이 됐습니다. 평소 이 주요 비용 내용의 TOE 생산성을 병기를 안 했는데 이번에 삽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인건비 인상이 그 관심사죠. 우리 그 근로자 출신들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면은 보통 경제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임금 인상 폭은 생산성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론입니다. 그러면은 그 2020년에 4.6% 감소한 것은 일반적으로 2019년에 실적이 높았는데 2020년에 0.93이라면은 떨어진 거죠. 생산성이 12%가 떨어진 겁니다. 프로테지로 따진다면은. 근데 인건비는 5%뿐이 그 인하를 안 했다. 이게 이제 번봉이 깎였다기보다는 그 잔업이라든가 이런 게 줄어든 거 아니냐. 또는 직원이 그 648명에서 거의 50명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의 그 저임금 신입사원이 들어오면서 내려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에 와서 다시 1억 원대로 인상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생산성 상승에 따른 결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성은 한 7% 상승했는데 임금은 4.2%다. 그러니까 생산성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는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다만 느끼는 것은 GMB 코리아가 국내 대기업 수준은 규모는 아닌데 임금 수준은 대기업 수준으로 주고 있다. 특히 일본이 투자한 기업으로서 먼먼 코리아라고 이름 붙은 많은 그 중소기업형 그 일본 투자 기업들이 국내에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그 상장을 보통 안 하죠. 근데 이 기업은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좀 독특한 점이고요. 또 인건비가 대기업 수준을 주고 있다는 것도 독특하게 느껴졌습니다. 외주 가공비가 383억 원이 집행이 돼서 12.2%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는 1,300억이 집행이 돼서 6.9% 증가했습니다. 비율로는 30%인데요. 상대적으로 재료비가 상승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PQ 총 제조 비용의 차이는 없습니다. P는 회사가 제시하는 그 재고자산의 변동범위 기준을 가지고 산출하는 것이고요. 총 제조 비용은 그 스카이어 홀딩스가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이게 이제 그 국내 표준이라고 저는 모범 기업들은 다 이거로 합니다. WCAI 변동금액으로. 근데 이 기업도 표준 모델에 준해서 동시에 같은 기준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PQ 총 제조 비용이 일치하면은 그 다음 단계도 대부분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2단계에 재고자산의 증감 내역이 일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도 일치를 하는데 2019년에 26억 원이 차이가 납니다. 이거를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29억 원이 들어왔다면 재고도 29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3억 원뿐이 감소 안 한 거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현금 흐름표에 있는 재고자산의 증감액이 잘못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다면은 현금 흐름표를 어떻게 맞췄지 하는 또 의구심이 들어가죠. 근데 보통 다른 회사에서 이런 차이가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특별 원인 변동이 있습니다. 재고가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 현금 그 재고 실재고는 그 주는 게 작다고 한다면은 무슨 특별 원인이 있어가지고 뭐라 그럴까요? 이 타기정 대체라든지 또는 분할되는 인수 회사에 넘어갔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그 제조업체를 분석하면서 제가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 그러면 위에 있는 대로 재고자산 관리 흐름을 보여주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약어로 제가 만들었는데요. IMF라고요. 인벤토리 매니지먼트 플로우라고 해가지고 조금 그 윗도 있는 영어로 만들어 봤습니다. IMF. 우리나라는 그 IMF에 매우 크게 한번 당했던 나라기 때문에 그건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그 재고 자산의 흐름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말 재고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된다. 라고 저는 주장하는 거죠. 평가 지표로 와서요. WCAI 회전율이 하락을 했고요.
반대로 TO의 생산성은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일 경우에는 많은 그 분석 경험상 세운 가정은 뭐냐 그러면 분식회계 개연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기업이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거의 투명했는데 2019년 빼고요. 그렇다면은 뭐 이상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인데, 그러면은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게, 반증을 하려고 그러면은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을 했든지 판매 가격이 상승했어야 합니다. 이거를 좀 데이터로 확인해 볼 수 있게 된 게 2021년부터인데요. 2021년도 사업보고서 그 공시 내용에 제품 가격과 원재료 가격 추이를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찾아봤는데, 원재료 가격은 주로 이쪽 원재료는 그 무슨 저기 쇠 그를 그 사용하고 있네요. 이런 그 원재료, 주요 원재료들이 대부분 뭐 25% 이상 30% 선까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2021년 철강 가격은 대부분 다 상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재료 가격 상승은 반증이 충분한데 제품 가격도 인상이 됐어야 되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은 내려간 게 더 많습니다. 이게 이제 가중평균으로 좀 봐야 되겠지만은, 가중평균을 낼 만한 요 제품별 매출 금액을 까지는 공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중평균 가격은 따질 수 없는데, 일반적으로 그 가지수로 봤을 때도 제품 가격이 크게 인상은 안 됐다. 그러면은 이것을 그 합리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제품 가격이 상승은 안 했다는 것은 확실한 거고요. 원재료 가격의 인상 압력을 제품 가격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 라는 것으로 읽힙니다. 그렇다면은 말하자면은 그 반중 추론의 반은 실패한 거거든요. 제품 가격에서. 그러면 뭔가 다른 요인이 있어야만 된다는 거죠. 그걸 찾아야 됩니다. 그것은 저는 감을 이미 벌써 잡았는데요. 그것이 재고 자산을 크게 증가시켰다는 겁니다. 아까 그 모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원가 회계의 문제는 재고가 증가하면은 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판매 가격에서 추론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고, 원인은 분명히 가공비 배부 재가 자산이 크게 증가하는데 원인이 있다, 이런 얘기로 결론을 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분석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요. 캐펙스는 투자는 없고 25억 원이 감소를 했습니다. 주로 감가상각 정도로 해서 가치가 내려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속기업 비율은 16.3%로 증가를 했습니다.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436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로는 13.2%, 전년보다 2.4%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주가 상승 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앞서 그 주가 추세를 보면은 2020년도보다는 크게 하락을 했고, 최근에는 조금 더 상승하는 폭으로 나타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한테 84억 원을 더 추가로 차입을 해서 이자부채 레버리지율은 33.8%로 증가했습니다. 이익 배당은 못하고 있고요. 2020년에 5억 7,200을 했는데 ROE는 0.2%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익 배당이라고 할 수도 없고 은행 이자도 안 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FEM 최종 171억 원의 현금이 유출이 됐습니다.
이 현금이 주로 어디 나갔겠냐 그러면은 재고자산 증가에 묶였다. 저는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다른 그 비유동 자산에도 그 투자된 게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현금성 자산이나 뭐 이런 거로는 거기에 투자된 건 없고 오로지 재고 자산에 돈이 쟁겼다. 그래 놓고 영업이익이 낮다고 결산한들 뭔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금 버퍼율은 0.7%로서 매우 그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익잉여금은 861.9%로 전년보다 52.8%가 상승했습니다. 납입자본 성장률은 9.62배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런 분석 결과를 통해서 원가 회계에서 사업 계획을 어떻게 하는지, 또 원가 회계는 왜 재고를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 계획을 하는지를 시뮬레이션 게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가 세계에서는 2021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2022년도 아마 목표를 세웠을 것 같은데요. 대부분 연말이 끝나서 사업 계획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한 3, 4분기 지나면은 3, 4분기 실적을 보고서 선형 예측을 하겠죠. 선형 예측을 해서 얼마 정도 될 테니까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내년도에 어떻게 좀 더 해보자. 이런 얘기가 일반적으로 기업 내에서 아마 작동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익부터 목표를 잡는데 2021년보다 50%는 더 이익이 나보게 한번 잡아보자. 영업에서. 그리고 판매 관리비는 뭐 아무래도 좀 인플레가 심하니까 5% 정도 오르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매출원가를 영업에서 그 계산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지만 뭐 재무회계팀의 힘을 빌려서든지 아니면은 뭐 아마 그 기획을 하는 사람들이든지 그런 사람들이 또 작업을 하게 된다고 가정하면, 생산 재료비는 그 원재료 가격이 한 25%에서 30 몇 프로까지 올랐는데 내년에도 계속 오를 것 같다. 2022년도 25% 오르는 거로 가정을 하고, 가공비는 8%, 요게 이제 실적 베이스로 해서 이 정도 올라갈 거다라고 보고, 그리고 2021년에 재고가 너무 증가했으니 좀 줄여야 되지 않겠냐. 재고에 너무 많은 돈이 쌓여 있으니까, 그래서 이 재고를 줄이는 거로 해가지고 매출원가 예산을 뽑아 보면은 5,300억 정도가 나온다. 이 금액이 들어가서 2022년도에는 한 5,900억은 매출을 해야 된다는 계획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완성차 메이커에 단품을 납품한다는 가정을 해서 다음 단계를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견적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2021년도 실적은 요거 실제 그 실적이고요. 그래서 아마 그 견적 가격은 이거를 그냥 단품이라고 해서 원 단위로 그냥 읽겠습니다. 49만 원의 견적을 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2022년도에는 그 아까 계획한 금액을 다 더하면은 58만 원은 받아야 된다. 그래서 2021년보다 18% 가격 인상된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시해야 된다. 단가를 완성차 메이커한테. 이렇게 되면은 완성차 메이커의 구매 담당이 또는 원가를 기획하는 그런 전문가가 보는 눈에서 잘 면밀히 검토를 하겠죠. 그래서 GMB 코리아가 백데이터가 그 신뢰성이 있어. 아까 봤지만 1, 2, 3단계 깨끗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완성차 메이커의 담당자라고 하더라도 줬어. 58만 원에 그냥 계약을 합시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매출원가 넘어온 거 보고서 58만 원에 하면은, 아니 그 이익이 나는 게 아니고 거꾸로 계획은 5,300원 이익이 나도록 했는데 왜 6,200원이 되지? 이런 결과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재고를 20%를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증가를 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53만 원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이 적자가 나는 거죠. 재고를 줄이면 적자가 난다. 자, 이해 못할 일이다 이거죠. 영업에서는 재고가 주는데 매출이 증가하면 재고도 증가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원가 세계는 헷갈리게 만듭니다. 그게 아마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일일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오너 입장에서는 아니 견적 가격대로 그 받았는데 이 적자가 또 예상되느냐, 미치고 활딱 뛰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나올 수 있는 게 뭡니까? 더 수주할 수는 없고 더 수주는 안 됩니다. 이 단품 하나로 끝난답니다. 그러면은 원가 절감을 하라고 강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재고를 10%를 줄이는 거로 하자. 그러면은 생산도 좀 더 생산에 투입되는 재료비가 줄 거 아니냐. 25%로 계속했는데 22%만 증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가공비도 8% 그냥 가는 거로 해서 재고를 줄여서 매출원가를 51만 5천 원에 만들어 내면은 만원 정도 영업이익이 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이런 대목에 와서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내가 만원 벌자고 58만 원 판매하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느 분 말씀대로 내가 뭐 이 모양을 당하려고 대통령 했냐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스루풋 세계, 저는 원가 세계를 이제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원가 세계는 독과점 논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독과점 업체를 그렇게 공격을 하고 시장 지배자 사업자들을 공격을 하는데, 왜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들을 공격해야 되는 근본 원인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는 원가 인상분을, 원재료 상승분을 비판적인 언어로는 바로 전가할 수 있는 그런 시장 지배적 사업자거든요. 근데 이제 이 부품업자들은 전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적어도 이런 손익구조는 기본적으로 알고서 접근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상조 같은 분 말이죠. 잠깐 사이드 조금 또 빠졌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스루프 세계로 어떻게 그 사업 계획을 세우냐 그러면은 2021년도에 그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스루프율이 38%뿐이 안 나왔다. 이게 이제 적자 요인의 큰 요인이었고, 재고 회전율도 7.4회전뿐이 안 된다. 보통 한 12회전은 해야 될 겁니다. 부품업체가. 그래야지 이제 악성 재고 안 생기고 그럴 텐데, 그러면은 목표를 스루프율이 42%를 우리가 2019년도에도 하지 않았냐. 왜 그때처럼 단가를 책정을 좀 높게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재고 회전율 많이 높이지도 않고 0.6회전만 더 올려보자. 이렇게 계획을 하면은 매출 재료비는 인상 25% 된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이게 단품이라고 보면 65만 원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47만 5천 원에 팔았던 건데 너무 오르는 거 아니야? 37%나 오르는 건데 원재료 가격이 25%뿐이 안 올랐는데, 뭐 이렇게 되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될 거냐? 자, 그러면은 다른 플랜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그 손익분기점 방식으로 제가 그 용어는 제 스르픈 용어로 바꿔버렸는데요.
이게 그래도 경제학자들이 그 만들어낸 손익분기점 1월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권위가 있는 그 산식입니다. 그 운영 비용은 15% 오른다고 보고, 그 다음에 이익은 그 적자에서 5,320원 단품에서 그걸 얻어보자. 그러면은 그 비율로는 1000%를 올려버리는 겁니다. 뭐 흑자 전환을 할 때는 이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리고 수리푼율은 42%로 올린다. 마진을 확보해야 된다. 이렇게 영업한테 이제 도전적인 과제를 주면은 마지노선은 51만 4천원만 받으면은 될 것 같소. 그러면 견적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될 거냐. 그러니까 이 견적 전략은 65만 3천원과 51만 3천원 크게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에 대해서 어떤 중간선이냐 그러면은 중간선이 아니고 다음에 얘기를 하면은 있는 그대로 그 A 프렌과 B 프렌의 합을 재료비는 A 프렌에서 25% 오르는 거로 그대로 따르고, 그 다음에 가공비는 10% 오르고 판매관리비는 5% 오르는 거로 해서 그렇게 되면은 57만원의 판매 가격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견적을 얼마나 낼 거냐? 그럼 57만원에 냅니다. 그러면 4,600원을 벌게 되어 있습니다. 그 원가로 계산했을 땐 58만원이었죠. 근데 이제 57만원으로 하게 되면은 뭐 얼씨구나 하고서 완성차 메이커에서 땡큐 또 만원을 더 적게 해준다니. 그러니까 새로운 그 기획 영업 담당이 와서 이렇게 결론을 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만원 더 깎아드릴게. 인심 써가지고. 이래가지고 이제 57만원에 하는데, 그러면은 이렇게 57만원으로 수주를 받고, 그 대신 우리가 적기에 그 납품을 하면은 추가 발주 등등을 좀 고려를 해주소. 그런 어떤 계약을 또 좀 더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스루풋을 올리는 방향인 거죠. 그래서 이제 42%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재고 회전율을 1회전만 더 해보자. 그러면 증분율로 22%가 더 증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매출액이 72만 원대까지 올라갑니다. 추가 발주를 좀 받는 거죠. 아니면은 딴 데 또 팔 여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얼마가 남는데, 이렇게 되면은 자 71만 7천 원에 판매가 됐는데 매출 재료비는 25% 그대로 되는 거고요. 원가 쪽에서는 좀 22%로 줄였죠. 근데 25% 그대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가공비는 조금 증가하죠. 왜냐하면은 재고 회전율이 증가하니까 그만큼 매출이 늘어나고 그거에 비례해서 늘어날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영업이익은 43,000원의 이익이 나는 거로 산출이 됩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원가 회계의 길로 가야 될까요? 스루풋 회계의 길로 가야 될까요? 제가 이 스루풋 손익을 계속 분석해서 이렇게 그 하는 이유는 4차 산업혁명에 이 스루풋 회계로 의사결정을 해서 접근을 해야 계속해서 기업도 성장하고 또한 한국 경제도 성장할 수 있겠다는 그런 신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도 없다고 하질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 또 사명감도 없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기업 분석을 해서 이렇게 미래 예측까지 해보는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고 소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소수의 그 시청자 독자라 하더라도 받아들여지는 날을 기대하면서, 또한 GMB 코리아가 국내에서 적자를 보지 않고 그 다음에 계속 흑자를 내고, 아까 보면은 계속 직원들을 일자리를 창출해 줬는데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더 수익 창출되는 회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